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경기의정 민생돋보기의 김준우입니다.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돋보기. 오늘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가운데 바로 주거, 주택에 대해서 논의해 볼까 합니다. 경기도가 과연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으며 또 향후의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경기도의 의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 상담 처리는 변함없이 밤낮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정말 그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하는 신종 코로나19 문제, 거기에 따른 방역 활동을 지역 민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먼저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으신 경기도민과 부천 시민께 의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재생에 관련된 소규모 가로주택 중개 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1360만 인구가 살아가는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전국 인구 대다수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민선 7기 중점 사업으로 전국 최초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0년 경기도시공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 경기도민의 안락한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아파트 후 분양제, 공공임대주택, 경기행복주택 등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 정책,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오늘의 주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택 정책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관심도뿐만 아니라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도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 가운데 중요한 사항이죠. 후분양제와 분양가, 건설 원가 공개 관련 부분인데요. 먼저 김영준 의원님, 네. 두 가지 사안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분양가 원가 공개 관련해서는 2018년도 9월부터 경기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저희가 경기도 도시공사가 참여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대부분 공개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다산 진건지구 S 원블락 분양주택, 그리고 다산 진건지구의 다산역 A2 블락의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 및 임대주택 19개 사업의 건설 원가를 공개하고 있고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사 원가 계산서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도시공사가 참여한 것을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공종별로 내역서가 건축공사로부터 토목공사, 조경공사, 그리고 기계 소방, 또 전기공사까지 망라해서 공종별 내역서를 전반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궁금증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또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후분양제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후분양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0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 동탄 2신도시 A94 블럭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분양주택 1227세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100% 후분양으로 지난 회기 때 저희 경기도 도시공사 상임위를 통과한 뒤에 추진 사업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2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뭐 도의회 산차례 보류 후에 통과가 된 바가 있었고 후분양제는 지금 부동산 정책 가운데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공공 분야이어서 민간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과감한 부동산 개혁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이 가운데 이제 후분양제가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도 두 가지 분양제도가 있죠. 근데 그 두 분양제도가 모두 공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후분양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후분양제도는
그동안 시행하고 있던 선분양제도의 그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그 후분양제도는 동 간의 거리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아니면 기반 시설 등을 소비자가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준공 지연이라든지 그 허위 과장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감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양에서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서 분양권 전매를 이용한 투기 수요를 대폭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즉, 그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그러한 제도로서 기대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후분양제의 장점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좀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적지가 않은데 우리 상황에 맞지가 않고 아직까지는 좀 성급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특히 이 건설 경기 위축, 다시 말해서 주택 공급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김영진 의원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의 이 아파트 분양 시장을 보면 항상 선분양이었죠. 네. 그래서 사업자들이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도중에 청약을 해서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초기 자금,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렇게 치러서 입주를 하는 네. 그런 전형적인 선분양제 시스템인데,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후분양제를 하다 보면 사업자들의 그 분양대금 회수가 좀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에 따른 사업자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분양을 받는 사람, 즉 수분양자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큰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네. 물론 사전에 미리미리 월 부금이나 연 부금을 부어서 모아놓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네네. 단기간 목돈 마련하는 부담과 더불어서 입주 기준 시점으로 봤을 때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분양보다는 오히려 입주 시점에 맞추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와 관련한 대응책으로 대출 한도를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을 해주고, 또 주택도시기금의 이자율을 어느 정도 낮춰주는 등 제도 개선 등이 요망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또 예상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후분양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경기도의 주택 정책 관련해서 최근 1, 2년 사이에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바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2만 세대 규모의 대장 신도시에 4차 첨단 산업 업종을 유치해 계양과 마곡지구를 잇는 서부 수도권 첨단 산업 벨트를 조성합니다. 오정동 군부대는 스마트시티로 개발되고 역곡동 일원은 5,500세대의 공공주택이 들어섭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은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합니다. 자, 이성규 의원님께서는 또 부천 지역 도의원이신데 대장지구가 있죠. 3기 신도시 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3기 신도시는 한마디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부천 지역도 마찬가지죠. 부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104만 평에 2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100만 제곱미터의 공원과 테마파크를 형성하고 70만 제곱미터의 자족용지, 그리고 30만 제곱미터의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여서 그 신혼부부나 청년층과 같이 주거 약자 계층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리고 자족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여유로운 그 도시 형성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시 형성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은 올 상반기 중에 지구 지정을 예정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는 보상을 공고하고 내년도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토지 이용 계획을 해서 약 2029년, 그러니까 약 10년 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3기 신도시 사업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경기도가 주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이 경기도시공사가 일정 지분 참여해서 일정한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해 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제10대 경기도의 도시환경 상임위가 출범할 때부터 우리 상임위원 14분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네.
경기도 내 국책 사업에 경기도가 적극 참여해서 주거 정책을 실현해야 하고 또 주민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관계기관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공공택지 개발 사업은 수도권에서 경기도 내 사업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번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 도시공사가 하남 교산지구는 35%, 네. 그리고 과천 지구에서는 40%를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요. 네. 또한 경기도 도의와 경기도는 각 지자체 즉 시군별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LH 주도의 사업 추진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 참여형 3기 신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전례가 없는 신도시 조성 방향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방 참여형 3기 신도시 추진, 지역 실정을 더 자세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3기 신도시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기간도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좀 보완하거나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3기 신도시 주택 정책은 1기, 2기보다 한 발짝 더 발전하는 진일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기, 2기 신도시가 주택 가격 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집중했다면 3기 신도시는 균형 잡힌 자족용지의 확보, 광역교통망에서의 광역교통망 대책의 선행, 공원 및 녹지 비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서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 약자가 그리고 배려되는 그러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자,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특히 뭐 일산 파주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발표가 날 때 국민청원까지 올릴 정도로 또 집회도 많이 할 정도로 반발이 극심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당시에 종합해 보면 2기 신도시 쪽에 광역 교통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기존의 신도시들에 대한 어떤 교통망을 좀 확충하고 나서 3기 신도시를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기 신도시가 지역 교통망 건설의 지연이라든지 그 자족 기능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 어려움이 있는데 다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2기 신도시는 집값의 하락이라든지 교통 불편등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안 될 우려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는 그런 것들 먼저 해결을 한 뒤에 입주가 완성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원도심과 이제 신도시 주민들 간의 또 갈등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책에서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대부분이 원도심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 원도심을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정책에서 정책이 아니라 신도시 중심의 택지 개발 중심의 정책을 하다 보니 원도심에는 상실감 내지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도시 개발할 때는 원도심과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도시 기반 시설이 네. 부족한 상태를 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거 결국 들어보면은 이제 원도심, 구도심의 도시 재생과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성구 의원님께서 도시 재생 관련해서 또 조례도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욱더 많이 좀 긍정적으로 관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가로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뉴타운 재개발, 그 광역 개발에서 그것이 어려워지니 이제 소규모로 자율주택 사업이라든지 그 가로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로 안에 그 도로로 구획된 구분 안에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10,000제곱미터에 한했는데 지금부터는 13,000까지 그 면적을 확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례고요. 그다음에 비용에 이자를 지원해주는 등 그러한 가로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2년까지 2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물적, 양적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역이나 지구별로 보면 현재 31개 시군 전체에 걸쳐서 공공임대주택이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시기별로 보면은 2018년도에는 4만 5천 호, 19년도에는 4만 6천 호, 20년도에 4만 6천 호, 21년도 4만 1천 호, 22년도 3만 7천 호 정도. 네. 그래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합계 한 20만 호 이상이 지금 공급이 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네. 물적 공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삶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생활 SOC가 갖추어진 네네. 그런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드는 그 속에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대주택도 어떤 자리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선호도의 차이가 큽니다.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느냐가 또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임대주택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행복주택 비롯해서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네. 임대주택 종류가 꽤나 많은데요. 많죠, 네. 아주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네네. 크게 대변해 보면 경기 행복주택부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까지 7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청년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경기 행복주택이 요즘 경기도형 주택으로 지금 계속 확산해 나가고 있고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 있고요. 최저소득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용구 임대주택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더불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장기 전세 주택을 준비해서 전세를 해주고 있고요.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기초주택, 기존주택, 이미 그 만들어진 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하고요. 저소득 서민들한테 기존주택을 또 임대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주택 임대주택. 네. 그리고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좀 특이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유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7가지 유형 속에 각 필요한 그 계층에 따라서 소득도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부분이 좀 더 계속 확대돼서 경기도 전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좀 관심이 있다. 정보를 취득하려면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되나요? 다른 루트는 없습니까? 그 루트는 경기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도시공사 네,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LH에서 분양 공고하는 것처럼 또 임대 공고하는 것처럼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그 인근에 있는 그 사업소가 있어요. 지역별로 있습니다. 네. 지역별 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대주택이 그동안 꽤 많이 지어진 것에 반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뭐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여기서 잠깐 그 임대주택에 관한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 수가 106만 가구입니다. 주거 지원을 하고 있는 가구 수는 43만 가구. 그리고 7기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아까 김영준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22년까지 20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 정책의 목표가 공공건설에 3만 3천 세대, 매입 임대에 1만 3천 세대, 그래서 4만 6천 세대의 공공임대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주거비 지급
또 21만 가구는 15만 6천 원씩 매달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고 1000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량비를 지급해서 주거비 지급이 21만 1000가구나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제법 많은 공급을 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4만 6천 세대를 공급한다는 그 공공주택은 그 택지개발지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불균형해서 네. 일반인들한테는 좀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경우도 교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섬세하고 적극적인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영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일각에서는 좀 지나치게 공공임대주택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민간 임대주택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가 많이 되던데요. 공공임대주택만을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지구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편중된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지역에 있는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또 더 확대시키는 부분으로서 민간 임대주택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맞춤형 임대주택이 매우 이제 절실하다, 그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단순히 양적으로만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민간 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마냥 그 공급 물량을 늘릴 수만 없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 종류를 한 7가지 유형별로 해서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에 더해서 신혼부부에는 경기도 행복주택을 권하고 청년 사회 초년생 대학생들에게는 경기도 행복주택 외에 청년 기숙사형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공급을 하고 저소득층에는 뭐 이미 알다시피 영구 임대나 기존 주택 매입 임대 또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공 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을 계속 하면서 네. 여기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한번 추진해 볼 만하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 도지사의 의지와 더불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번에 그 조례 또는 추진 동의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임대주택 유형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좀 통합하자라는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좀 요소 맞춤형으로 다양한 어떤 측면을 생각해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중산층을 위한 임대 주택 사업, 이게 가시화가 됐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도지사가 출범 때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 네.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동의안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 상정을 요청을 했는데 네네. 저희가 1차 검토한 바 이 부분이 기존의 그 공급 분양 정책으로 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검토 의견이 나와서 상정이 연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한 3차례에 걸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일단 이 부분이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소득 수준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거 안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네.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이 분양택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서 중산층의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물량만 공급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중산층이 거주하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고 싶은 행복주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따라서 분양주택의 대체제로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 주택으로서 20년을 저희가 장기 임대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광교 신도시에 A17 블락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한 500여 호의 네. 중산층 임대 주택을 민간 임대로 해서 이번에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이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과 거의 비슷한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그 주거 환경 사업을 공공주택 지원과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대별을 한다면 네. 공공주택 지원 사업은 종류는 많으나 그 양이 얼마 적고, 그다음에 주거비 지원 정책은 그 가구 수는 많으나 그 지원 내용이 사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저소득층이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일자리 창출 등 네. 그 맞춤형 주거 정책과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역시 뭐 일자리가 좀 제대로 안정이 돼야만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모든 게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제 경기도의 주택 정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슈도 많고 그만큼 관심도 뜨겁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지의 개념으로서 주택 정책이 잘 확립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주거비 지원 등을 도민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네.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옥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지하, 옥탑방, 네네. 구시촌. 앞글자만 넣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지옥고라는 그 말이 이 청년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유행한데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도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법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사전 작업으로 중요하다, 네. 필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2018년 기준으로 주택 2회 거처하는 이 주민들이 무려 5%가 넘습니다. 2천만 가구의 5%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이 복지 측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 말씀드렸는데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주거 안정에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 주택이 소유가 아닌 주거 개념의 문화를 공유하고 네. 주거 정책이 최고의 복지라는 그런 신념으로 국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 두 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 들고 기대도 됩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어떤 활동 계획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삶을 위한 두 가지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 일자리, 둘째는 잠자리. 네. 제가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낮에는 일자리, 밤에는 잠자리가 편안하다면,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득에 의해서 여가를 좀 즐길 수 있다라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죠. 네. 서민과 취약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싶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주거용 집값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집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네. 앞으로 사는 곳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께서는요, 어떤 활동 계획이 있을까요? 예, 관련된 활동 계획은 김영준 의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 부천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 활동 계획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경기도의 주택 정책 중심으로 다양하게 논의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집 때문에 좀 서러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투기는 잡되 실수요자들이 곤란을 겪는 일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견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의원 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경기도 안산시의 한 중학교. 3월이지만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학교에서는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 일정 등에 대한 운영위의 회의가 긴급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원미정 도의원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월 23일 개학 연기 발표에 이어 3월 2일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2020학년도 개학을 2주 더 연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메르스나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 학교별 개학 연기가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개학이 늦춰지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전국 단위 개학 연기가 발생한 겁니다.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은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인데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개학이 연기돼서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 어머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뭐 PC방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다 보니 전화로만 그냥 하지 말라고 할 뿐이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국적인 개학 연기와 함께 경기도 내 학교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데요. 개학 연기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가 미지수지만 일단은 개학 후 방역 물품 수급이나 확진 학생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을 현재 함께 고민 중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전체 모이게 되기 때문에 방역 제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도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예산을 지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소독제나 마스크 그리고 열 감지기 등에 대한 구비들을 1차적으로는 좀 마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의 개학 연기에 따른 파생적인 문제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 수업 후 이어지는 방과 후 수업도 현재 무기한 연기가 된 상태인데요. 네, 안 그래도 우리 의회 코로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요. 지금 각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이 개학 일수도 연기되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이제 다면 접촉에 대한 것들이 제한하면서 방과 후 수업이 좀 개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좀 미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운영위 때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작은 늦게 하더라도 이후에 그 일수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향후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출결 사항이나 확진 학생 등에 대한 매뉴얼도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무엇보다 더 이상의 확산 없이 이 상황이 빨리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제 개학했을 때 그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물품도 준비를 해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 원미정 의원이 경기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비영리 재단 법인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도 지역 경제가 굉장히 지금 많은 타격을 받고 있어서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한 적극적 역할을 하는 시장상권진흥원과 그동안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 내지 또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관련해서 그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롭게 계획하는 거에 대한 좀 제언 등을 하려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선은 지난해 하반기 설립된 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지역화폐 발행과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등을 진행했는데요. 다양한 시범 사업에 대한 점검과 그동안의 진흥원의 역할이 골목 상권에 얼마나 변화를 주었는지를 오늘 함께 점검해 본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안산이 32개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뭐 조직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골목별로 조직화가 잘 돼서 다양한 상인회 결과물들을 좀 평가를 통해서 모범 사례를 좀 정리해내고요. 그 좋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의 상인에서도 또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정리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만 지원되던 지원책들이 작은 골목 상권에도 지원이 되니까 상인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행사 자체로 막 상권에 고객이 많아지거나 하는 효과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 상권에 상인회가 존재하고 이제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지자체에서도 알아주셔서 뭐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 설치도 새로 해주시고 그리고 하루에 2번만 돌던 쓰레기차가 3번씩 돌면서 이제 깨끗한 상권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출범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현재 도내 곳곳에 지역센터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는데요. 수원에 있는 진흥원 이외에 남양주 북부센터와 경기 광주의 남동센터, 시흥의 남서센터를 각각 개소하며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활동도 진행 중인데요.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출범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력해서 코로나가 이제 심각 단계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아마 추경을 좀 급하게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호수공원. 요새 밖에 못 나가서 답답하지? 애들 연락 안 와? 나오라고? 나 오지. 요새 PC방 가면 안 돼. 당연하지.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3월의 어느 날, 이곳 호수공원에서 원미정 의원이 아들과 단란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개학은 물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해 답답해하는 아들과 잠시나마 한적한 공원을 거닐어 봅니다. 진짜 되게 세월이 빠른데요. 제가 벌써 의원한 지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릴 때 시작을 했는데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요. 의정활동하면서 굉장히 못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굉장히 자기주도 학습도 잘하고 또 집안일도 잘 챙겨줘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죠. 어김없이 바뀌는 계절처럼 하루하루 부모도 모르게 자라는 아이들.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는 원미정 의원은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느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어느새 뒤돌아보니 이렇게 훌쩍 커버린 아이들. 볼 때마다 대견하기도 하고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18살이 된 아들 눈에 비친 엄마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누나하고 잘 합쳐가지고 힘을 집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잘 하고 파이팅! 고마워. 늘 옆에 있어 소중한 줄 모르는 가족. 그래도 공기처럼 늘 내 주변에 머무르며 나에게 힘이 되는 가족이 있어 그녀의 의정 활동이 멈춤없이 쭉 가능했던 게 아닐까요? 저는 아이들이 정말 가장 큰 힘이 돼요. 여러 가지 의정 활동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지만
또 아이들이 또 저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잘 이겨내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마을 운동가, 시민사회 운동가 이런 타이틀만큼이나 이제 경기도 의원이라는 타이틀이 잘 어울리는 원미정 의원. 삼선을 지내온 그 저력에 탄탄한 도민의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는 그녀입니다. 저는 주민들이 늘 저에게 힘이 되지만 제가 정치하는 목표는 정말 힘없고 백없는 분들한테 힘이 되어주는 게 제 정치의 목적이었고요. 제가 여성 그 상담을 할 때도 어려운 분들이 얘기할 곳이 없을 때 제가 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저에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어느덧 3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달 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봄을 맞이하시고 또 환절기 건강 관리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